백제라는 나라는 제가 앞서 얘기해 드렸듯이 도읍지를 강가 중심으로 했고 그 자체가 연료제와 전체 문화적인 그 특성이 따스하고 개방적이고 빨리 여과되는, 소화가 빨리 되는 그런 문화. 그래서 백제는 6세기 후반, 7세기 초반부터 서서히 문화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런 그런 흐름이었는데 660년에 뭐 청천벽력과 같은 나당연합군으로 침입해가지고 그냥 문화의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그런 현상인데 역시 이제 그 당시 동아시아 판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남북조가 분국 상태에서 수나라, 당나라로 이렇게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구려 신라 3국으로 분국 상태에서 자연히 동아시아가 8세기 때 7세기를 거쳐 7세기 후반 우리나라 같은 경우 8세기 되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통일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이해한다면은 그 별다른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백제는 그래서 한성시기, 웅진시기 이렇게 나누고 역시 제가 사진을 마련했습니다만은 한성시기는 초화, 막새의 문양은 초화, 수목, 원, 능형, 연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모양인데 문양 구성 자체가 이제 기하학적이면서 단순한 모습이다.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 주로 이제 이런 유적에서 백제 초기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웅진시기는 그 공제 청도한 이후 시기죠. 여기서부터 중국 양나라 남조시대 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연암은 수학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제작이 되고 그래서 그 형식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판단 융기식 이런 돌기식으로 좀 연구자들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돌기식이 대표적인 막새 형식으로 성행했고 정형화를 이루면서 소위 백제 연화문의 주요 특징은 원형 돌기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토 유적은 대체적으로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비시기는 파래평 막새 외에 유럽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러면 연화문 외에 파문이랑 이런 문막새가 제작이 되고 6세기 중반부터는 그 삼각 돌기식 이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세기 되는 그 곡절 소판식 이런 약간 차이가 있는 형식적 변화를 낳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백제교 전체적인 특징을 요약해 드리면은 연화문 막새가 파래평 위주이고 연판 보름이 낮으면서 이제 곡면을 이루면서 제작되고 판단 끝이 이렇게 찍혀 올라가거나 원형 돌기가 들어가거나 삼각 돌기가 장식되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제작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제의 기와는 부드럽고 단아하다. 단아하다는 말은 이제 예쁘고 크지 않고 예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기와 막새 같은 지름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 같은 건 19세기 19cm 내배고 신라 같은 건 17cm 그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14cm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특징이 이제 부드럽고 단아한 그런 맛을 주는 기와가 이제 백제다 이렇게 얘기 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색전 회흑색이고 또 이제 백제 기와 이런 양식들은 유형들은 당시 신라나 일본에 그대로 이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와가 이제 초화문 수막새고 이거는 이제 수목문 수막새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원문 수막새고 연화문 수막새. 이거는 이런 간단한 꽃봉오리를 이렇게 장식한 풍납토성에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이른 시기의 이제 백제 초기 기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네 그루 나무를 이렇게 와당면에 배치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원을 달고 있죠. 그래서 이 원은 열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목에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길상적인 열매를 보여주는 뭐냐면은 다산하고 관련이 있죠. 많은 생산. 그래서 길상적인 의미로 이런 동그라미 같은 열매를 형성한 이런 수목문들이 꽤 초기에 유행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이제
십자로 구해가고 이런 그 원무늬를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데 이 안에 또 십자 성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원문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 어떤 동전문하고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연화문이고 그래서 그 초기의 그 한성식의 그 백제기와는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백제가 웅진에 천도한 다음부터 이런 그 막새들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판단 끝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런 형식을 판단 융기형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거는 판단 끝에 이렇게 원형 돌기가 달려 있죠. 솟아오르면서 돌기가 달리는데 이런 거는 앞서 그 나왔습니다만은 원형 돌기식 이렇게 그 차이를 낳고 있는데 역시 그 앞서 보셨던 고구려 그 기와 그 연꽃무늬하고 전혀 다른 맛이죠. 볼륨도 이렇게 좁고 곡면을 판단 끝이 이렇게 치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역시 백제 이런 그 대통사제 출퇴 기화를 통해서 매우 단아스럽고 부드러운 그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 공주 웅진 시대 문화하면은 문여왕릉을 곧 떠오를 수가 있죠. 문여왕릉은 이런 내부 구조를 하나만 가져왔습니다만은 이런 전돌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벽을 축조해 가지고 이런 그 무덤을 전실분 또는 전축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다 보면은 이런 전돌이 몇 가지 형식의 전돌이 새겨져 있습니다만은 이런 전돌로 그 현실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러면 연판 끝에 보다 보면 이렇게 뭔가 그 판단이 치켜 올라가면서 원형 돌기가 달려 있죠. 이런 그 전실부는 그 중국 남조에서 많이 축조된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웅진에 이렇게 그대로 전해져 가지고 여기에 썼던 연화문 전돌에 이 연화문 형식이 곧바로 기와하고 연결되는 그래서 웅진 시기의 그 연화문 수막새는 중국 남조하고 그 연관을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제가 이제 사비로 부여로 촌다고 난 다음에 이런 모양의 기와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연판 끝 보다 보면은 삼각 돌기에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런 거를 삼각 돌기식 와당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연판이 넓어지고 연자가 1+4개로 이렇게 정착화를 이루어지는데 대개 이 정도 시기, 이 정도 그 기와 시기는 6세기 그 후반 정도에 가장 성행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가 7세기 되다 보면은 연판 끝이 이렇게 꺾이면서 이게 반전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곡철 소판식, 좀 어려우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고 되는데 이렇게 꺾이면서 반전되면서 이 연판의 판육 자체가 하나의 자엽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그 자엽을 판형 자엽 또는 판육 자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 꺾여지면서 연화문 자체가 반전감이 더 심해지는 이런 모양으로 7세기 초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초에는 이런 식으로 연판 안에 꽃술대라든가 이런 그 자엽들이 조그만 작은 이파리들이 새겨지면서 장식화되고 있죠. 자방 외측에 연자가 있으면서 이게 치밀한 조그만 그 둥그런 무늬가 있는데 이게 꽃술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세기 전반부터 이제 백제 문화가 서서히 그 장식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 그 막새는 바람개비 같은 모양이죠. 뭐 이렇게 선회하는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문양을 파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백제 어떤 문화의 윤회 율동미를 보일 수가 있겠고 하나 백제의 그 막새 중에 가장 특징인 거는 무늬가 없는 기와죠. 이런 무늬를 보면은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와를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그냥 뭐 무늬가 없는 걸 찍어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그런 제작의 편리성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무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으로는 무늬가 여기에 많이 투영됐다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원래 이제 백제 무덤을 파다 보면은 도굴되지 않은 처녀분을 파더라도
무덤 안에서는 물건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그 매장 풍습을 박장 풍습이라고 하죠. 근데 신라나 가야 같은 무덤을 파다 보면은 토기들이 바글바글 많이 나오죠. 몇백 점씩 나옵니다. 그런 풍습을 후장 풍습, 후장. 후하게 장사 지냈다. 근데 이제 백제 무덤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도 도굴이 안 됐던 무덤에도 뭐 물건이 나온 게 없어요. 관못이나 톡이 몇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백제 무덤을 얘기할 때 박장 풍습이 이주가 됐고 가야 신라 같은 경우 후장 풍습이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면은 불교 장례법이 무덤에 그대로 영향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그 자체가 많은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걸 생각한다면 매우 이 기와를 만든 그 당시 와공들의 기발한 착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당량의 무문수막새도 7세기 초반에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제시대 석가래 기와입니다. 역시 삼각형 돌기식이니까 1 플러스 가운데는 목구멍이 있습니다만 연자가 4개니까 이거는 7세기 후반대 정림사기하고 이거는 익산 미륵사지에 출토됐던 기와죠. 익산 미륵사지는 무왕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7세기 초반에 전반에 조형된 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뭐냐면 노규가 있고 이 안에 꽃잎 안에 인동문 자엽이 새겨지고 있죠. 그래서 장식이 첨가되는 아마 그 당시 노규는 금 가치하고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시유 기와가 백제에서 먼저 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 당시의 이런 노규 석가래 기와는 하나 국찰 어떤 국왕하고 관련된 왕실 또는 국가하고 직결되는 그런 격이 높은 원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부소산 절터에 나왔던 침이죠. 용마루 양쪽에 이렇게 얹혀진 침인데 원래 침이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봉황새의 의장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게 형식화돼 가지고 용마루 양쪽에 얹혀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부여에 있는 외리유적에서 귀안면에 있는 외리유적에 출토된 여덟 매의 전돌입니다. 이거 두 가지 이 전돌은 산수문전, 그다음 또는 어떤 사람은 상경문전, 산의 경치라는 얘기에서 그다음에 귀영문전하고 이 다음에 또 있습니다만은 이 산수문전은 외리유적이라는 조그마한 건물터에 출토됐는데 일제시대 때 조사됐지만은 기와 전돌 중에서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의 물줄기입니다. 수평으로 이제 물이 흐른 그쪽에 이제 기암 절벽의 바위가 솟아 있죠. 물이 흐르고 바위가 솟아 있고 여기는 이제 물이 있고 바위가 있고 그다음에 산을 이렇게 만들었죠. 세 봉우리 연결해가지고 산봉우리 있고 소나무 있고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 산수문전 2개를 통해 가지고 백제 회화를 본 듯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 그러면서 여기 보다 보면은 절 건물이 있고 스님들이 묘사되어 있고 여기 단간주지 같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산수문전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사상이라든가 회화적인 어떤 구도 모든 것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최근에 나왔던 기중한 유물 중에 용봉 대향로가 있죠. 거기 향내도 보면은 몸체의 산들 모양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백제 같은 경우도 산악숭배가 있습니다. 산악숭배는 곧바로 이제 신선사상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산수문전을 통해 가지고 신선사상이라는 어떤 산악숭배라는 그런 오래전부터 들어온 그런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절터라든가 스님이 새겨져 불교적인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약이 된 매우 중요한 전투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여기에는 산들이 좀 산수가 축소가 되고 이후에는 봉황새하고 그 구름문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상사로운 구름을 의장한 거죠. 길상적인 의미의 구름문을 이렇게 묘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거는 그 귀영문전이죠. 매우 무서운 모양인데 이쪽은 바위 위에 불꽃이 타는 듯한 이런 그 대좌를 지니고 있고 이건 연화문 대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귀영문전인데 결국 귀영 자체가 귀신이죠. 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귀영문전은 매우 중요한 그 요소가 있는데 그 원래 그 귀면이란 말을 그 마루 끝에 사용된 그 귀면화에 나온 그런 귀면의 발생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앞서 보셨던 도철에서 왔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나라 그 한나라 때 진나라 때 청동기를 보다 보면 청동기 어깨 항아리 위에 그 문고리가 달린 그 무서운 그 수면이 있습니다. 그걸 포수라고 합니다. 포수. 그래서 귀면은 포수에서 왔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 때 그 인간을 이롭게 하는 신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면은 신인에서 왔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 연구자가 귀면은 사자 얼굴이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그 강호방 선생이 귀면은 용면이다. 이런 설들을 얘기했죠. 근데 역시 이거하고 변조해가지고 귀면은 그 용하고 사자하고 전혀 다른 그런 의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다음에 이제 똑같은 8명의 전돌 중에 용문전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 용하고 귀면은 차이가 있는 의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귀용문전은 소위 그 귀면 어떤 그 출자를 얘기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제시해주는 그런 그 전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면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나신상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허리띠하고 요패가 이렇게 들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가슴이 이렇게 드러나고 근육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어떤 그 인간을 지키는 어떤 그런 이로운 그 귀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그 네 장의 전돌인데 용문전이죠. 그래서 용문전 이런 용은 승천을 하지 않는 승천을 하는 과정의 용이라 해가지고 발용이란 말로 쓰고 있고, 그다음 봉황이죠. 연화문전이고 이제 여기에 자입이 들어가고 연주문, 구술문이 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구름문이죠. 이제 괴운문전 또는 와운문 이렇게 부르겠지만 운문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회전하는 모다, 회전하는 그런 율동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8장의 전토를 통해 가지고 백제 문화가 대체적으로 이 시기가 제작된 시기가 630년대 7세기 초반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8장의 전토를 통해 가지고 백제 문화는 7세기 초반부터 서서히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매우 화려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길상과 벽사적인 장식을 함께 갖추는, 그래 일제 강점기 때 이유적이 조사돼 가지고 이것은 절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됐는데, 역시 용봉황 이런 의장을 통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백제 그 왕궁과 관련 있는 이궁터가 아니겠느냐, 이 격 자체가 그 국가적인 어떤 그런 격하고 맞춰져 가지고 그 외리 유적은 백제 왕궁과 관련 있는 이궁적인 성격의 건물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라는 나라는 아마 그 4세기, 5세기 때까지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와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초기의 기와 중에는 백제의 영향을 받은 백제계 막세, 그 다음에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고구려계 막세, 이렇게 수용 과정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백제계 막세는 백제의 기와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백제적인 어떤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 고구려 막세 같은 경우는 고구려 어떤 그런 역강함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제작 시기는 조금 이게 6세기가 됐는데 5세기 후반으로, 맞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5세기 말 6세기 초에
원형 돌기식, 소위 그 웅진 시기 때 제작됐던 그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6세기 후반경에는 삼각 돌기식이 가지고 사비 시기에 제작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계는 대체 평양 시기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색조는 적색이 아니라 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세기 후반에 이르러 가지고는 소위 신라적인 백제 영향을 받고 고구려 영향을 받아가지고 두 가지를 소화하고 난 다음에 소위 신라적인 막세를 제작하게 되는데, 능선 반전 이런 어려운 말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사진이 있을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라 막세 특징은 뭐냐면 6 또는 8회부 단판 연화문 막세고, 수영 과정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 그 연화문 위에 인면이나 귀면 무늬가 처형되고 있고, 연판이 강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뭉퉁한 맛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색조는 대체적으로 이제 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건 경주의 월성 반월성 있죠. 반월성 해자 발굴조사에 출토된 막세가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판단 끝이 이렇게 원형 돌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백제의 기와와 마찬가지 원형 돌기식. 그리고 이제 볼륨이 없으면서 이렇게 곡면을 이루면서 판단 끝이 장식적으로 이렇게 꺾여 있죠. 그래서 웅진 시기 때 유행됐던 원형 돌기식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백제계 신라 막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삼각 연판 끝에 삼각 이런 돌기가 달려 있죠. 안압지에서 출토되는데, 안압지는 원래 이름이 월제, 그리고 그 주변 건물은 동궁 또는 임해전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백제가 멸망되고 난 다음에 아마 백제 기술자들이 통신라 시대 초에 신라 경주로 붙잡혀 가지고 기와를 만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술자들이 동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제 그 당시 통일된 이후에 백제 와공들에 의해서 제작된 백제 기와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월성과 안압지에 출토되는데, 이거 조금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황룡사에서 출토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능선이 있고 볼륨이 강하면서 판단 끝이 날카롭죠.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던 고구려 막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영향을 받은 신라기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백제 또는 고구려 영향을 받고 수용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신라적인 막세를 개발하게 되는데, 능선 이 자체는 이제 이런 장식 요소는 고구려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판단이 끝이 이렇게 반전되는 거는 백제적인 요소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를 백제 두 가지 장식 요소를 신라에서는 이거를 합쳐가지고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소적인 거는 고구려적인 요소, 백제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여기 나타나 있지만은 두 가지를 소화하고 난 다음에 신라적인 막세로 이렇게 제작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6세기 후반경 이렇게 보고 있고, 두 가지 다는 황룡사에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판단 끝이 이렇게 뭉툭하게 이렇게 잘려 있죠. 고구려는 날카롭고 백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전되고 있는데 뭉툭하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잘려지고 있는 게 이것도 이제 신라적인 신라 독자적인 와당인데, 이게 느낌이 어떻습니까? 뭉툭하고 투박한 이런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판안이 내곡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파여 있는 상태에서 능선이 장식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신라적인 막세. 이거는 막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황룡사에 나왔던, 이제까지 나왔던 이런 연화문을 단판 연화문 이렇게 부르고 있죠. 단판 양식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꽃술이 두 가지가 있죠. 이런 모양을 복판 양식 이렇게 형식적으로, 때로는 양식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 인면문이고 그다음에 그 귀면문이죠. 이거는 영묘사지에 나오는 영묘사지가 623년인가 30 몇 년에 창건이 됩니다. 그때 창건 당시의 막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 얼굴이죠. 역시 이제 귀면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벽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간단하게 뭐 향토사를 하신 분이라든가 뭐 또 하신 분은 뭐 신라 뭐 인후 미소 이렇게 따스하게 접근합니다. 이거는 그 틀에 의해서 직접 제작했기 때문에 많은 수량들이 함께 제작된 게 아닌가 보고 있는데 뒷면은 이렇게 여기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수키아가 직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묘사라는 절 그 사명 자체가 특이하죠. 호국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영자고 묘라는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면 호국사찰. 그래서 이 아마 영묘사 같은 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랑이라든가 기조 왕족들의 어떤 혼령을 이루어하는 그런 그 절이라고 추정된다면은 역시 이런 그 인면문 화당 같은 경우는 벽사적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면문 화당은 일제시대 때 출토돼 가지고 일본을 건너갔다가 한일 합방 한일회담 그 대가로 다시 현해탄을 건너온. 그러면서 저는 이 인면계를 보면서 경주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100번 이상 몇백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면계를 보면서 역시 그 명품은 깨져도 명품답게 깨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느낄 정도로 여기 눈이 하나도 없다 하면 지금 느낌하고 전혀 다르죠. 이건 황룡사는 대형 침입니다. 높이가 한 180cm. 너무나 그 크기 때문에 가만에 구울 수가 없어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따로 구해가지고 사용될 때는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엮어가지고 철사로 엮어가지고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 치미는 높이 자체가 뭐 2m 가까이 이르기 때문에 그 용마를 양쪽에 두 개를 얹었을 경우에 그 집의 그 규모는 대단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황룡사 중금당 건물에 얹었지 않겠느냐. 원래 중금당 건물은 2층 누각이라고 볼 수 있죠. 2층 기와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용마를 그때 이렇게 2m 가까운 대형 치미가 얹어짐으로써 어떤 그 건물의 이상이 격이 뭐 굉장히 높았던 걸 우리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보다 보면 이런 측면하고 뒷면에 이런 사람 얼굴이라든가 이런 거 연화문 이런 장식이 가미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인면은 앞서 얘기해 드렸듯이 귀면과 마찬가지로 벽사적인 측면으로 성격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거 뭐냐면은 이쪽 인면은 수염이 달려 있죠. 이쪽은 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그런 재밌는 그런 것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경주 통신라 뭔가 저는 이 경주 통신라 문제는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최초로 우리나라를 통일한 나라잖아요. 통일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들 통신라의 8세기 문화를 황금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통신라 또는 황금 문화 그 유산들이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고구려는 잘 어쨌든 이쪽 정치적이든 어쨌든 포커스를 많이 받고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백제 문화도 신라 문화보다도 연구자들이 많고 연구 서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고 또 우리나라 최초 통일 왕조였고 문화적으로 개화된 시기였는데 조명을 못 받은 시기가 통신라 문화예요. 뭔가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경주박물관 하면서 신라의 붐을 한번 일으키자. 개방형으로 또 이제 관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통신라에 대한 문화 얘기를 강연이라든가 박물관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신라 문화 얘기하면은 황금 문화 얘기할 때 통신라 문화라는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꽃 좀 피었다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한번 불구사쿠도 서구람 보고 그 다음에 봄은 가서 호텔에서 자고 오는 걸로.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 한국 문화 7천년의 문화 중에서 가장 문화의 정점에 올라왔던 시기가 통신라 문화죠. 그런 문화를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자기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병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반고라는 그 전시가 블랙포스터 그 특별전이 열리고 있죠. 그 다음에 작년에 그 누불전을 그 중앙박물관에서 했죠.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실제 그 문화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꽃피었던 우리 문화 보면은 우리 문화가 훨씬 격이 높은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주제로 특별전을 열면은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그냥 서양 그 유명한 작가라든가 특별전 오면은 이거 뭐 몇십만 뭐 이렇게 관람객이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문화를 충분히 아름답게 느끼고 그런 위치에서 기반해서 외국 문화를 보느냐 안 보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다면은 좀 이상하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관광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명승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진짜 서양 어느 나라 못지않게 빼어난 경관들이 많아요. 여기에 가보지 않고 외국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이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런 측면에서 통일신라 문화를 제가 이제 기화하고 조금 저 가지고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통일신라 문화를 이해할 때 가장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통일신라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다 이게요. 고려백제 삼국에서는 맨날 국경에서 전쟁을 이루어요. 이 전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화스러움이 없어요. 항시 불안해요. 언제 신라 같은 백제 군사가 쳐들어올지 모르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경제적인 빈곤에서 벗어나는 평화의 변형 시기였는데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층들이 두꺼운 층들이 쫙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를 만드는 사람하고 문화를 소비하는 이 균형이 완전히 일치됐던 시대.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비하는 측에서는 예술적 욕구가 폭발했었고 생산하는 측에서는 생산자가 어떤 경제적 욕구 이런 긍지를 강하게 느꼈던 시기다. 그 시기가 7세기 후반부터 8세기까지 약 시기는 1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680년도부터 800 말까지 가장 그 정점을 이뤘던 시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주에 오시면은 이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으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통일신라 문화 키워드는 여기에 써 있습니다만은 결국 문화적 황금시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평화 번영의 시기였고 문화의 어떤 수급 관계 균형이 가장 잘 이루어졌던 시대.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황금이란 말을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황금 문화의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황금이란 게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세상의 그 용적 형체는 점으로부터 출발하죠.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들이 모여서 하나 면을 이루게 됩니다. 이 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형체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위 볼 수 있는 형체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황금비라는 수치의 적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황금비는 뭐냐면은 이 선을 두 개로 나눴을 경우에 이 전이 이걸 일로 봤을 경우에 이 황금비의 누가 보더라도 하나 선을 조화스럽게 아름답게 나눴다. 그 황금 분할점이 그 수치가 1.618이라는 얘기죠. 0.618. 그래서 그 황금비의 진짜 황금비가 0.618이라는 수치인데 이 선들이 이렇게 분절돼서 만들었을 때 0.618이라는 황금비의 수치가 적용돼 가지고 작품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작품은 누가 보더라도 싫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문화를 특징을 조화, 세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주박물관 가다 보면
성덕당 신족 다 있잖아요. 그런 높이하고 지름이 황금비입니다. 그러니까 황금비 하면은 뭐 고대 이집트까지 가게 되죠. 파르테논 신전 뭐냐면은 건물의 높이하고 폭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0.618이라는 이런 수치에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작가가 작품 활동할 때 그 수치의 적용을 황금비의 적용을 능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문화재는 조각들은 누가 보더라도 싫지가 않고 조화스럽게 보인다. 그래서 소위 680년부터 8세기 말까지 이루어졌던 이런 그 작품 활동은 이에 적용됐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를 황금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중국 당나라 문화를 얘기할 때 성당의 문화로 얘기하죠. 성당 문화로 얘기하죠. 똑같이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 시대 문화가 이제 우리 황금 문화 시기와 똑같이 이렇게 버금이 됩니다. 그래서 통신라 시대 문화유서 8세기대 그 문화는 황금 비례에 의한 그 황금비의 수치 적용에 의한 작품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 작품은 싫지가 않고 조화스럽고 세련되게 느껴진다. 그래서 8세기대 그 시기 문화를 황금 분할이라는 그런 그 말을 따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황금 문화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주에 오시면 경주에 가시다 보면은 우리나라 7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최정점에 올라갔던 그런 문화유산의 조화와 세련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다 보면은 굳이 경주까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경주 여행은 그런 그 황금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계획이 돼야 되고 거기에 가셨던 그런 문화들을 직접 자기가 체험해가지고 야 이게 우리가 진짜 그 조화 세련미를 여기서 느끼겠구나 이렇게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경주 여행은 계획화돼야 된다 얘기죠. 이번은 경주 가면 석탑만 본다 이거예요. 석탑. 그러면은 석탑이라는 게 뭐예요? 그 3층 석탑, 5층 석탑 있죠. 석탑은 경주박물관에도 고선사지 석탑이 있는데 석탑을 봤을 경우에 두 가지를 느껴야 되죠. 석탑을 보면 석탑이 뭐예요? 층층이 올라가면 솟고 있죠. 상승감을 느껴요. 상승감. 뭔가 나도 석탑의 층을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석탑을 물론 이제 목초탑도 나와도 똑같습니다만은 석탑을 딱 보고 있을 때 1차 느낌은 나도 하늘로 올라가려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저기 층이 저기 있고 그거는 문화를 볼 줄 못합니다. 그래서 석탑을 딱 보면 1차적으로 상승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낌이 뭐예요? 안정감이죠. 뿔이 기단이 있어서 장중하게 딱 놓여 있습니다. 장중감이죠. 상승감과 안정감을 함께 느끼는 게 석탑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비율, 비례를 느낍니다. 층층이 높아하는 게 이게 1대 3대 4야. 1대 3대 5야. 비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석탑을 딱 볼 때 이 세 가지를 느낀다면 문화를 볼 줄을 압니다. 이 문화를 볼 줄을 아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소위 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격도 있고 어느 정도 살 만큼 되는 이 시대에서는 문화 시대에서는 문화적인 격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격은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가 보고 느끼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봐가지고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그게 이제 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내 애들하고 경주 간다. 일주일 간다. 아니면 3일을 간다. 그럼 다른 거 하나 보시지 말고 석탑만 보시는 거 석탑만 보시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상승감하고 안정감하고 비율비감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서는 성덕동 신장호 경주박물관에서 한 3일을 보낸다. 그냥 보는 거예요. 보시다 보면 뭔가 제가 얘기해 드렸던 황금비의 그런 비율비감을 자기도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젖어들게 되면은 말의 표현이라든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정점에 올라왔던 통일신라 시대, 황금시대의 유물 계획을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여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1년에 한 3번 정도 외국을 한번 가시고
경주 3번 정도 가시다 보면은 진짜 품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경주 가서 성덕대왕 신조 보는 거예요. 그런 성덕대왕 그 신조 하나가 높이하고 지름하고 완벽한 그 비율 비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신다면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소위 황금비유 수치를 통해서 자기 집을 꾸리는 거예요. 가구를 살 때도 가로 세로가 황금비로 이루어진 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면 그걸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좋아스러운 걸. 또 가족들이 그 유물들을 보다 보면은 매우 그런 황금비에 의해서 결구된 대상들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자기 할아버지가 써왔던 물건을 안방에 딱 놓았을 때가 최고죠. 야, 이거는 100년 전에 누가 할아버지가 썼던 물건이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건 엄청난 효고, 엄청난 전통적인 교육을 그 하나로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부부가 그게 없다면은 부드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모형들, 황금비에 의해서 제작됐던 그런 가구들을 방 안에 놓아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어떤 부드러움이 그 집안에서부터 이제 확산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와정사상 최고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완성됐는데 동아시아 기와는 이때 완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겠고, 기와가 많이 대량 생산되고 정형화되면서 녹유기가 출현됐고, 그래서 문양도 이제 불교적인 연암은 길상 벽사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재현돼 가지고 상징 체계가 이룩됐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 기본적인 구도는 좌우 대칭 수법이 들게 사용됐고 장식성이 극도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통신라 시대 그 막세에는 다양한 무늬들이 채용되는데, 이거는 미적 재상으로 여기에 새겨진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의지와하고 또는 소망과 관련된 곧 상징 체계에 의해서 문양들이 베풀어졌다. 쉽게 얘기해 드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평화스러움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무늬들이 채용됐기 때문에 미적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대 연구자들이 기와뿐만 아니라 오래된 그 고대 기물을 연구할 때 장식적인 측면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장식보다도 상징 체계적인 길상이라든가 벽사성, 때로는 그 기능성에 의해서 작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통신라 초기 단판 연화물이죠. 그래서 이 판 안에도 다양한 인동물이라든가 이런 자엽들이 들어가고 주연부에도 이런 구슬무늬가 들어가면서 매우 화려하게 장식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복판 연암 수막새고, 이건 중판이죠. 중판은 뭐냐면은 연판이 4줄 이중 중첩이 됐고, 이런 주연부에도 당초무늬, 그다음에 이제 자방 외측에 그 연주문이 있고 꽃술대가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 통신라 시대는 조그마한 그 면적이지만은 장식의 극대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그 당초문이죠. 덩굴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덩굴문도 그 길상이죠. 계속 뻗어가기 때문에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권세의 그 계속성을 바라는 그런 길상적인 의미로 그 당초문이 즐겨 사용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당초문 그 보상문하고 연화문이 혼합돼 가지고 이런 양식을 혼판 양식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문하고 연화문이 함께 배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황문이고 이제 가릉빈가, 가라빈가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만은 극락조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악기를 들고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미음조 이런 새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런 그 불교적인 어떤 새들도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자문이죠. 그래서 똑같은 시기에 용문 막새하고 사자문 막새가 함께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기면문은 이제 사자서라고는 좀 약간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날개가 달려 있죠.
그 유익인데 이런 그 풍습들은 서역하고 멀리는 이집트나 페르시아 쪽하고 연결되는 그런 의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암막새입니다. 이거는 경우는 이제 그 암퀴와 두께하고 막새의 두께가 거의 똑같아가지고 턱이 없는 막새 해가지고 무학식 암막새 부르고 있는데 이 자체가 공간이 장방형으로 있죠. 그래서 암막새는 대부분이 이런 덩쿨 문양, 당초 문양이 이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고 이거는 밖으로 새겨져 있죠. 당초문이 중심에서 밖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거는 외향식, 이건 내향식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초문하고 보상화가 조합돼가 인동 당초문, 이거 포도송이가 달려 있죠. 포도 당초문 해가지고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문이고 이건 봉화문이죠. 대치적인 좌우 대칭의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린문이고요. 그 다음에 비천문이고. 이건 그 모서리 암막새인데 그 암막새 두 개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접합을 해가지고 모서리, 귀 모서리에 사용된 막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통일신라 시대 석가래의 귀화하고요. 이건 타원화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배 지붕의 옆 처마인 박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처마에 쓰이거나 기와집이 이제 기역자로 꺾일 경우 그 고를 회첨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썼던 기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녹유기와죠. 이거는 기면기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홈이 파있기 때문에 마루 끝에 사용하는 마루용 기면기와. 이거는 평평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례기와예요. 사례 귀모서리 밑에 있는 커다란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썼던 기와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와 등 이렇게 숫기와 등에 얹혀지기 때문에 홈이 파여 있죠. 여기보다 보면 여기에 유약이 생략이 되고 있죠. 뭔가 다른 기와가 얹혀져야 되겠죠. 여기에 마루수막기가 얹혀지면서 그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 기면은 좀 재밌는 거죠. 기면 얼굴에 이게 수각, 동무 짐승의 이런 발이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역시 앞서 제가 조금 얘기 드렸습니다만 기면의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철문설, 포수설, 신인설, 그 다음에 사자설, 용면설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역시 사자 같은 그런 맹수 얼굴에 순한 동물 뿔이 합성된 이런 합성된 그런 모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귀면을 굳이 어떤 발생설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자체가 맹수 얼굴에 순한 동물 뿔이 합성된 그런 의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굳이 얘기한다면 이건 귀신의 얼굴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섭기 때문에 입 벌리고 이빨 있고 이렇게 눈도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동물의 얼굴 같은.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수면으로 부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귀면으로 부르고 있고, 일본은 귀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귀면은 뭐냐면은 벽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귀자를 여기다 덧붙였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귀신화 또는 귀화로 부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라 시대 때 일본 나라보다 보면 나라 쪽에 서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옆에 유명한 사이다 여기 있습니다만은 서대사의 해이안 시대 때 서류가 나오는 문서가 나오는데 귀화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귀화로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귀면이라는 말은 그대로 쓰고 있고 어떤 귀신의 얼굴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큰 착오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루수막새인데 앞서 김연기와의 끝에 유약이 생략됐죠. 그 당시는 금의 가치하고 비슷하니까 이런 마루수막새 얹혀지면서 건물 자체가 이렇게 반전되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요즘에 건축을 얘기할 때 설계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당시도 이런 기와 하나를 만들면서도 설계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막새들은 일종의 틀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썼던 그 제작들은 목재틀이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몇 개의 그 석재틀이 남아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흙으로 만든 이런 도재틀이만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찍어가지고 많은 수량이 함께 제작이 되는 그 목재틀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안압지 발굴지에서 출토되는 전돌입니다. 이 전돌은 여기에 명문이 조로 2년, 그 한지벌부 군약소사, 이게 이제 명문이 새겨져 가지고 국보에 해당되는 전돌인데, 원래 그 안압지 안압지 조사는 처음에는 그 연못이기 때문에 준솔 조사로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물이 나오니까 발굴 조사로 했죠. 바뀌어서 조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와중에서 이런 그 초국보급 이런 전돌이, 보상하면 전돌이 뭐 괭이에 맞아가지고 세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상당히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 조로 2년, 한지벌부 군약소사, 3월 3일 작강, 이런 명문이 나왔는데, 이걸 간단히 이제 해석한다면은 서기 680년 3월 3일에 한지벌부 출신의 이제 요즘에 해당되는 그 공무원 조직으로 6급 상당의 군약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해가지고 이 전투를 마지막으로 이제 헌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로 2년이라는 이런 절대인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가치는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명문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전투의 그 편년을 그러니까 8세기 중엽, 그러니까 750년 전으로 봤다는 얘기죠. 근데 이 명문이 나왔기 때문에 680년은 75년인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70년대가 이렇게 70년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저도 연구를 합니다만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누가 보더라도 이 명문이 나왔다면 이거는 8세기 중엽, 신라 문화가 가장 활발하게 꼽혔던 그 시의 유산으로 다 믿어왔는데, 명문이 딱 나와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조로 2년 그 보상원 전돌이 안압지에 출토됨으로써 안압지에 출토된 그 당시 불상이라든가 대부분의 그 유물들이 680년 초창기 창건 당시의 유물로 이렇게 70년이 다 올라가게 됐습니다. 경주 박물관 가면은 안압지관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뭐 금동 그릇 또는 그 불상들, 다양한 불상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연대들이 창건 시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귀중합니다. 제가 원래 그 출토돼가지고 발굴 보고서는 이것만 60상자의 파편이 있는데, 이걸 전부 찾아가지고 나머지 저거를 찾아가지고 절반을 복원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이제 기와라는 거는 하나의 그 점토로 만든 조그만 그 건축 그 부재에 지나지 않지만은 기와를 통한 다른 그 문화의 해석이 매우 그 다방면에 걸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정점을 올랐던 그 통신라의 8세기 문화는 항시 우리가 옆에 두고 즐길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좀 이제 감기가 들어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발음도 안 좋았고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